네, 이제 변호인이 선임이 됐어요. 사선 변호이든지 이제 국선 변호이든지 여러분 그때 이제 변호인의 지위인데 72페이지 변호인의 지위와 관련돼서는 왼쪽에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피의자 피고를 보호하는 이제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보호를 하는 관계에서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요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뭐 증거를 인멸을 한다든지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진실 의무 밑에 공익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적 의무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만 보죠. 따라서 변호인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만 보죠. 변호인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이익은 정당한 이익에 제한된다. 따라서 변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 증거를 인멸한다는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는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적 의무하고,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의 공익적 지위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판례만 하나 보죠. 판례가 있으니까. 73페이지 보시면은.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밑에요. 제목 뭐죠? 변호사의 진실 의무와 피고인 피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고권 행사의 권유예요. 자, 피의자 피고인이 진술고권 행사하는 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위법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건 괜찮은 건데 만약에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만약에 인멸해준다든지 위증을 교사한다든지 이런 위법 행위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 밑에 이제 변호인의 권한이에요. 이제 변호인 여러 가지 사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을 불문하고요.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변호인의 권한이 갖는데요. 권한. 변호인은 자신이 어떤 고유의 어떤 권한을 갖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딜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와 수사기관 법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여러 가지의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권리를 몰라서 행사를 못한다는 거죠. 행사를 못하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을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래서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 대리권.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개별적인 행위마다 어떤 뭐 개별적인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 행위 하나 권리마다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뭐 대리권을 수여할 필요 없이요.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피의자 피고는 권리를 행사를 못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변호인이 알아가지고 대신 행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대신 행사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뭘 모르니까, 뭘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 모르니까 알아서 대신 행사해 줄 권리를 갖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대리권이 이제 일반적인데 가끔은 그러니까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호인이라는 그 지위에 의해서 고유한 권리를 또 갖습니다. 고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은 이런 거예요. 실익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익은 밑에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만약에 소멸을 하게 되면은 대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소멸하게 될 거 아니에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은 변호인의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겠죠. 그런데 고유권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변호인으로서 갖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고유한 권리는 유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실익이 있는 거예요.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과 고유권의 실익은 대리권일 경우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소멸하면 따라서 변호인의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고유권은 소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적을 필요 없이 밑에 판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권과 고유권이 있는데 구체적 예를 보죠. 밑에 칸 그림에는요. 대리권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종속 대리권하고 이제 독립 대리권이 있어요. 종속 대리권과 이제 독립 대리권이 있는데, 자,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행사하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는 없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 대리를 해야 되지, 대리인이 변호인이 마음대로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변호인의 대리권은요 종속 대리권이에요.
대부분의 대리권은 종속 대리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어서 그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을 행사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외적으로 이런 거예요. 독립 대리권.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피의자 피고인이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의사에 반해서도 딜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걸 둘로 나눕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고 합니다.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피의자 피고인은요, 법을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변호인이 보니까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에요. 100% 피의자 피고인이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피의자 피고인이 잘 몰라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유리한 건 어떻습니까? 변호인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에 반해서도. 의사에 반해서도.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 피의자 피고인에게 100% 유리한 거예요. 100% 유리한 거는 피의자 피고인이 몰라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인 어떻습니까?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이 알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즉 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해도 어떻습니까? 명시적으로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100%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속마음에는 혹시 반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으면 묵시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묵시적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표현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속마음에는 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속마음에는 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는요, 가만히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속마음에는 비록 반한다고 하더라도 습니까?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딱 세 가지만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요. 100% 유리하면 어떻습니까? 명시적으로 반해도 할 수 있지만 이건 100% 유리한 건 아니에요. 80% 정도 유리합니다. 80% 정도는 유리해요. 유리한데 피의자 피고인이었습니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않으면은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는 또 불리하잖아요. 20% 불리하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이요. 그 20%를 생각해서 야,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80%만 유리하기 때문에 하지 마 그러면 못하지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습니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것은 어떤 거냐면 종속 대리권 이런 거예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의자 피고인에게요. 불리할 수도 있고 49%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1%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할지 유리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야 되겠죠. 물론 이때는 알려줘야 되겠죠. 피의자 피고인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소송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설명을 해주면 설명을 듣고 있다가 이건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에게 설명을 해주고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에 해당되고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죠. 종속 대리권은요, 대부분의 대리권은 종속 대리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은 의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독립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독립 대리권은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100% 유리한 거예요. 구속 취소 청구.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100% 유리하는 거잖아요. 구속을 취소. 그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보석을 청구. 석방시켜주는 거잖아요. 100%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증거보전 청구.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텐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거예요. 유리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것은 100% 유리한 거죠. 뒤에서 합니다. 증거 보전.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보존시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 나중에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공판기일 변경 신청은 공판기일을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딱 잡았어요. 공소장을 제출하니까 공판기일을 딱 잡았습니다. 공판기일 잡았는데요. 그럼 공판기일 잡았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준비가 이제 짧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판기일에는 준비가 충분히 돼가지고 싸우기가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일주일만 연기시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기일을 변경시켜 주는 거. 이건 뭐예요? 피고인을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방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100%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음은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뭐가 이제 피의자 피고인에게 부당한 어떤 행위가 들어왔어요. 부당한 행위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의를 신청해야 되겠죠.
이 신청을 넣습니까? 100%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따로 외울 필요 없이요. 그냥 이거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100% 유리한 것들이에요. 유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불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뒀습니까? 얘가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알아서 해줘야 되겠죠. 근데 밑에 이제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어요. 명시적으로는 이제 하지 말라고 못하는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묵시적 의사. 묵시적이에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묵시적 의사에는 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속마음이야 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80% 유리한 거.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소송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소송 전략적으로. 소송 전략적으로요. 변호인이 소송 전략을 짜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80%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100%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소송 전략은 누가 짜요? 변호인이 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소송 전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 전략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요.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기피 신청, 증거 동의, 상소 제기인데 이 세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피 신청은요. 예전에 우리가 기피 신청할 때 기피 신청을 했습니까? 소송 전략적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그랬죠. 기피 신청을 했을 때 공평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못할 우려가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기피 신청을 했습니까? 받아준 예가 없다고 했죠. 받아준 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잠시 스톱을 시키기 위해서 소송 전환지 우리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어떻습니까? 소송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송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들었습니까? 비록 기피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100%이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나한테 나중에 기피 신청을 안 받아주게 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피 신청을 했어요. 당신한테 재판 못 받겠다. 그럼 재판부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신은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좋아요, 나빠요? 이게 거의 안 받아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겠죠. 들어와가지고 재판 진행할 때 이 사람한테 페널티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잠시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전 타임 형식으로.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들었습니까? 기피 신청 이런 것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뭐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거 동의인데 이것은 전문 법칙에서 나오는 얘기야. 전문 법칙. 그러니까 전문 법칙 나중에 그래. 전문 법칙. 형사소송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전문 법칙을 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 전문 증거는 원래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은요. 증거 동의를 하게 되면은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증거 동의를 하게 되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의 어떤 증거가 들어왔을 때요. 이게 전문 증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증거 능력을 이제 부정하는 게 좋겠지만은 피고인 측에서 습니까? 소송 전략적으로 증거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 증거는 우리가 조금 들었던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잘 보죠. 만약에 검사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인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을 살해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현장에 목격자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목격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하게 되면요 이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A가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갑하고 나중에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나오질 않아요. 절대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벌칙을 받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만약에 안 나오면은 이 사람 나와서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나오면요 벌칙을 가할 수가 있어요. 벌칙을 받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안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요 내가 갑이 을을 죽이는 걸 보았어라고 이 사람이 B한테 말을 한 거예요. 친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B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A와 대화하면서 당신 A가 갑이를 죽이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들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전에 들은 말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지금 증언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갑이를 살인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은 A죠. A. 직접 경험한 걸 진술하는 사람은 이제 증인이 되는 거고요. 경험한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데 이 사람 들은 사실을 증언해요. 이런 것도 우리는 전문 증거라고 해요. 전문 증거는 항상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요.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해서 유죄 판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송 전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변호인이 P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소송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정시켜 버릴 수도 있지만은요. 만약에 이게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검사가 A한테 계속 가서 꼬실 거 아니에요. 와서 증언 좀 해주세요. 증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증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검사의 압박이 너무 크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와서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증언할게요. 와서 증언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와서 증언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요. 만약 A가 나중에라도 씁니까? 와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증언하는 것보다는 B가 나와서 증언하면은 증거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직접 본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요. 증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들은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증거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변호인 입장에서는요. 얘가 끝까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요.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것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지만은 나중에라도 이 사람 직접 나와서 증언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증거 동의를 해가지고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증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소송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증거 동의가 어떻습니까? 소송 전략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증거동의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나한테 불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증거동의가. 그러니까 전문 증거에 있어서 증거동의는 이렇게 소송 전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럼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증거동의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판사도 기분이 좋아요. 빨리빨리 증거동의를 해주니까. 근데 만약 증거동의 안 하고 계속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송 자체가 늘어지다 보니까 판사도 별로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소송 전략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증거동의 이런 것도 소송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 이런 증거동의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피고인이 있는 사람 잘 몰라요, 이런 것들. 어떻게 이게 전략적으로 이용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변호인이 알아서 전략적으로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피고인이 하지 마 그러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만약에 하지 마 그러면 이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상소제기도 해요. 상소제기도. 피고인이 상소제기하지 말라 그러면 상소제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소를 제기해가지고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뒤집 가능성은요, 아주 작은 이렇게 확률밖에 없는 거예요. 1심에서 재판을 했습니까? 제대로 했겠죠. 1심 재판관이었습니까? 재판을 잘못하면 자기가 승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재판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법리라든지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1심 재판부가 재판했을 거예요. 재판했는데 이것이 2심 올라가서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3심 올라가서 뒤집히는 일은 더 없고요. 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니까요, 상소를 제기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데, 괜히 상소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피곤만 하잖아요. 변호사 비용만 많이 들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야 상소하지 마 해봤자 바뀔 가능성도 없으니까 하지 마 그럼 절대 상소 제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뒤집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뒤집힐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없으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면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유리한 건 아니죠. 상소 제기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는데 괜히 피곤만 하기 때문에 100% 유리한 건 아니에요. 상소 제기도. 자, 그래서 상소 제기, 증거동의, 기피신청 이 세 가지는요. 암기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못하지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고유권이 있는데 고유권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당연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유권은요. 자기 자신이 갖는 변호인 자신이 갖는 권리인데 이것이 피의자 피고인도 가지면서 변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피의자 피고인도 있으면서 변호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고유권이 있는가 하면은 변호인만 인정되는 또 고유한 권리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분류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리권을 특히 독립대리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밑에 판례 예를 보죠. 판례. 자,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상소 효력.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는 거죠. 우리가 상소권은 어디에 있었어요? 대리권의 하나였죠. 그러니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못하지만 묵시적 의사에 반할 수 있는 대리권이죠. 그럼 이거는 고유권이 아니라는 거죠. 대리권이요. 그럼 대리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소멸하면 변호인의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심 판결 선고가 있게 되면요. 나중에 보겠지만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근데 우리가 공법상의 권리들은 포기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포기가 되는 거 딱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상소 제기는 포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상소를 포기를 했어요. 아직 4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상소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공법상 권리는 포기해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죠. 포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지만은 상소권은 포기하면은 상소권이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포기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사람은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포기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가 인정되는 게 바로 상속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7일 중에 4일 있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피의자, 피고인의 상속권은 이제 소멸을 해버렸죠. 소멸했는데 한 4일 있다가 변호인이 그러면 상소할 수 있느냐? 변호인 상소 못한다는 거죠. 피고인의 권리가 소멸해버리면은 변호인의 권리도 소멸하니까. 만약에 상속권이 고유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유권이면은 피고인이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7일 안에 변호인은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와 상관없이 나의 고유한 권리다 그러면은 피고인의 상속권이 소멸해도 변호인의 상속권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건 대리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가 소멸하면은 변호인의 권리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피고인의 상속권을 포기한 후에, 그러니까 피고인 상속권을 포기했으니까 피고인의 권리가 소멸했죠. 소멸했으니까 변호인도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리권의 일종이니까, 대리권이니까. 상소를 제기해봤자 이거는 무효다는 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대리권과 고유권을 우리는 구분하는 실익이에요. 실익이죠. 그 밑에 있는 내용은요, 피고인의 상소 취하입니다. 자, 변호인의 상소 취하죠. 자, 상소를 했어요. 상소를 했으면 1심에서요. 1심 판결 선고났는데 상소를 했습니다. 상소를 하게 되면요. 2심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면 상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서 어떻습니까? 상소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소를 포기할 수 있고요. 또 상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한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괜히 상소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요. 상소를 철회할 수가 있어요. 상소를 철회하는 것을 상소를 취하라고 합니다. 취하요. 제기했던 상소를 이제 철회하는 걸 취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소 제기는 독립대리권이었어요. 독립대리권이라고 했죠. 독립대리권이에요. 상소 제기는. 근데 상소를 제기했던 것을 취하는 것은요. 독립대리권이 아니라 종속대리권이에요. 상소를 제기했던 걸 취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딱 이렇게 상소 제기, 증거 동의, 기피죠. 딱 세 가지만 종속하며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대리권이고 독립대리권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이었습니까? 이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 여기라고 그랬죠. 한 번 제기한 상소 제기 자체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더 유리할 수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까? 나빠질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상소를 제기해 가지고습니까 20%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기했던 상소를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길 수도 있는데 취하해버리면은 이길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취하는 어떻습니까? 종속대리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들은 다 종속대리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종속대리권이요. 취하는 종속대리권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취하는 종속대리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에 따라서만.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죠. 제목 읽어보죠. 변호인의 상소를 취하려고 해요. 그럼 변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음대로 취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피고인의 뜻에 따라야 돼요. 뜻에 따라야 돼요.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떻습니까?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취하는 건 못하고요. 반드시 피고인의 뜻에 따라야 되니까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변호인이 취할 때는요.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의사에 따라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요. 상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극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뜻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변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변호인이 상소를 취함에 있어서는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의 방법입니다. 동의의 방법은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합니다.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요. 원래는 서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절차 형성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동의했느냐 울면서 동의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서면으로 하도록 하지만은 다만 공판정 내에서는 구두로 해도 공판 조서에 다 기록이 돼요. 서면화가 되기 때문에 공판정 내에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밑에 내용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죠. 변호인이 상소를 취하할 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동의를 했다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을. 그러니까
명시적 의사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서면을 이제 제출해야 돼요. 동의를 했다는. 근데 피고인은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공판조서라는 서면에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다 서면화가 된다는 거죠. 서면화가 되니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공판정 2심에서요. 피고인이 여기 있겠죠. 피고인이 있고. 근데 변호인이 있는데 변호인이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상소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동의가 없었으면 취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이요.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변호인의 이 취하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까? 여기서 구술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공판정에서는 동의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동의가 뭔지를 몰라요. 취하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랬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취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재판장이 또 물어봐요. 상소 취하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근데 뭘 몰라가지고요, 뭔지 몰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취하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재판장이었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재판장이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는데요. 그럼 맞습니까? 취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네 동의했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동의한 거 맞습니까? 네 동의하였습니다. 명확하게 물어봐요. 이게 명확해야 되지. 만약에 나중에 얼버무리고 진행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동의가 됐고 안 됐고 해버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했던 거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소송 절차에서는 항상 명확하게 봅니다. 정말 동의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동의하였습니다. 딱 이 말을 듣고 이게 다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맞습니까? 취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장에서는 항상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지나가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요. 절차들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따라서요, 오른쪽 보시면 다만 상소를 취하거나 두 번째죠.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해요. 한번 취한 사람 다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밑에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묵시적으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 취하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취하하셨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네 취한 건 맞습니다. 해야 취하가 되는 거예요. 취하 동의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왔습니까? 공판조서에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변호인이 갖는 권리는 이제 대리권과 고유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시간에요. 대소 같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다룰 테니까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는 없습니까? 변호인도 당연히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거죠.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는 변호인이 당연히 대신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권리들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서는 뭘 다루냐면요. 요 내용들은 피고인은 피의자의 권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겹치게 될 테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특히 고유한 권리로서요. 한 두세 가지만 봅니다. 변호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자, 75페이지 보시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있죠. 주로 고유권 몇 개만 봅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뒤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변호인도 그 권리를 당연히 대신 행사할 수 있으니까. 고유권으로서요. 우리가 앞에서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었죠.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습니까? 변호인. 이 사람 변호인이다. 그러면은 피고인 또는 뭐 피의자다. 그러면 피고인 피의자 넣습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건 피의자 피고인의 고유한 권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요, 또 변호인도 떴습니까? 변호인이기 때문에요, 나는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해 줄 권리가 있어요. 변호인이라는 지위에서 당연한 권리로서 나는 이 사람을 조력을 해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될 것이고 변호인이기 때문에 나는 피의자 피고인을 도와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변호인의 고유한 권리가 되겠죠. 변호인의 권리. 그래서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해 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접견교통권이라고 하는 거죠. 만나서 도와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표리관계가 있다고 했죠. 표리관계. 그러니까 다만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요. 피의자 피고인의 관점에서 보느냐, 변호인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 차이일 뿐이고 나머지는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아직 변호인이 아니에요. 변호인 선임서가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어떻습니까? 조력을 해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잠깐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었습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와가지고 함께 갑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따라가서 임의동행을 해가지고습니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1시간 후에도 나한테 넌 전화 안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나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친구한테 전화를 해놓은 거죠. 그럼 친구가 어떻습니까? 1시간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은 이제 친구가 어떻습니까? 변호인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호인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는 거죠.
친구는 선임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일 뿐인 거예요. 되려는 자이죠. 변호인 되려는 자가 어떻습니까? 이제를 찾아다니는 거죠. 도대체 어느 검찰청에 있는지 찾아다녔었습니까? 남부지검에 있더라. 그러면 남부지검을 찾아가는 거죠. 아직 변호인이 된 사람은 아니죠. 친구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없습니까? 나 갑에 변호인 되려고 하니까 문 열어라라고 하는 거죠. 문 열어라. 그렇습니까? 이제 원군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 도와주러 왔다 해서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서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를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하고 어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판례, 헌법재판 판례가 변경됐다고 했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록으로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자,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가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 접견교통권과는 과거에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했어요. 이건 과거 판례입니다.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요. 변호인의 권리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은 바뀌었다고 했죠. 바뀌어가지고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지우고 성질을 달리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표리일체. 표리관계라는 거죠. 표리관계. 겉과 속, 그러니까 동일한 관계라는 거죠.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동일한 관계라는 거죠. 겉과 속의 관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표리관계다. 표리관계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었습니까? 성질상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표리관계라는 거죠. 따라서 표리관계이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권리라면은 이것과 표리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또한 이것도 헌법상의 권리다. 고치라고 했죠. 그래서 표리관계로 고친 다음에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여기서 끊어라라고 했죠.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변호인의 권리도 헌법상 권리다. 지금은 과거에는 법상 권리로 했는데 지금은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 판례가요. 다르다라고 봐가지고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동일하게 봤어요. 동일하게. 변호인의 권리나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나 접견교통권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표리관계로서요. 동일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헌법상 권리라는 거죠. 밑에 판례를 하나 보죠. 밑에 판례. 자, 피의자 등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 권리를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강제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요. 강제될 수 있는, 이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된 건데, 피의자 피고인이요, 이제 만약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당연했습니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치소에 이제 구속되어 있는데, 변호인과 이제 접견교통을 위해서 부모가요, 이제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만나게 해주려고요,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 구치소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요, 난 변호인 필요 없습니다. 돌려보내세요라고 합니다. 돌려보내세요라고 해서 이 사람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어떻습니까? 얘가 끝까지 안 나오면 얘가 간방까지 들어가가지고 접견 같은 걸 반드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등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어떤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근데 이것도 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포기했다고 해서 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서요.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냥 변호인 만날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일단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이걸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차발적으로 안 만나고 했던 사람, 안 만나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와가지고요.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치소에서 방에서 강제로 끌고 나와가지고 얘를 강제로 만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만나게 해줘야 돼요.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나 안 만나겠다라고 해서요.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안 만나겠다고 하면은 만나게 해서는 안 돼.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 사람이 그런 것도 없어요.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요. 당연히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만나게 해줘야 돼요. 만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토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나러 왔어요. 아까 우리가 이 사람이요. 뭐 구치소뿐만 아니라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검찰청에 왔습니까?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청에 이제 들어갔어요. 검찰청에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요. 얘가 아무리 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뭐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어떻습니까? 혹시 얘가 무슨 일이 당할까 봐 해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만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변호인이었습니다. 선임된 다음에 얘 만나러 딱 들어갔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나 변호인 안 만날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뭐 억지로 강제로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 안 만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습니까? 변호인이 만나겠다고 들어오면요. 당연히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만나게 해주지 않고습니까? 이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이거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 사람이었습니까? 안 만나겠다면 강제로 만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요. 반드시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변호인의 접견교토권을 침해하게 되면요.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뭐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가 대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넘기시면요. 접견교토권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토권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니까 굳이 뭐 안 봐도 되겠죠.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그 구제 방법도 동일해요. 구제 방법도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변호인과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토권과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토권은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니까 둘 다 헌법상 권리니까요. 내용은 동일한 것이고 관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내용은 더 이상 안 읽어봐도 되겠죠.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 내용만 보죠. 관련 판례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접견교토권을 씁니까? 현재 변호인이 아닌 앞으로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에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느냐?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는 다만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는 자의 접견교토권의 행사에 한계해가지고 이 사람이 접견교토권 행사에 와서 만나게 해줬더니요. 무슨 행패만 부리고 이렇게 위법 행위를 뭐 교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제한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제한이라면은 이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당한 범위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변호인이 되는 자의 접견교토권 행사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정당한 범위를 넘었느냐 넘었지 않았느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죠. 뭐 고려 사항까지 우리는 알 필요는 없을 거고요. 한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77페이지 보시면요. 변호인의 고유한 권리 중에서 변호인의 고유한 권리 중에서 변호인,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토권, 이거 굉장히 넓죠. 접견교토권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토권도 보장이 되고요. 또 접견교토권 중에서 없습니까? 반드시 체포나 구속이 안 되고요. 경찰청이나 검찰청 가서 조사받고 있는 과정,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접견교토권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피내사자라고 하더라도, 불구속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사람이 반드시 체포나 구속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경찰청,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접견교토권이 또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견교토권은 변호인이 조력을 해줄 권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검찰청, 경찰청 가서 조사받을 때잖아요. 조사받을 때였습니까? 옆에서 변호인이라도 있으면 조사를 할 때입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때 뭐 먹습니까? 조사할 때요. 두 사람이 앉아있죠. 두 사람이 앉아있고 피의자가 앉아있잖아요. 피의자. 조사하는 사람 두 사람 앉아있고요. 그러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면 한 대 누가 때리더라도요. 뭐 누가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요. 인권 침해가 얼마나 강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가지고요. 진술할 때 당신 진술 거부권 있습니다. 고지해줬다고 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했죠. 완전 검찰청 가서 나 진술 거부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옆에 변호인이라도 누가 있어야 어떻습니까? 안 맞게 되겠죠. 변호인들 때리겠어요? 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인이라도 있었습니까?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있게 되고 변호인이 있었을 때였습니까? 변호인이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가장 필요할 때는 없습니까? 체포나 구속된 경우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검찰청, 경찰청 가서 조사받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사를 받는 게 뭐예요?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로서 신문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때요.
따라서 변호인도 어떻습니까? 이때 가장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렇게 피의자 신문 당시에 신문할 때 참여할 권리가 또 보장이 된다는 거죠. 또 넓게 보면은요, 변호인의 조력을, 그러니까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조력을 해줄 권리 하나에 포함되겠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변호인은 변호인의 참여권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게 참여가 되어야 어떻습니까? 야,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는 거죠. 피의자의 권리가.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이제 내용을 보죠. 신청권자 해가지고 신청권자는 피의자가 직접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이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피의자 신문할 때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피의자가 없습니까? 신문 받으러 갈 때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요. 변호인을 미리 선임할 수도 있는 거죠. 선임해가지고요. 변호인 없습니까? 대동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검찰청 앞에서 뭐 포토라인에서 찍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만 보지만요. 옆에 어떻습니까? 변호인이 다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함께 들어가겠죠. 함께. 혼자 들어가면요. 뭘 당할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수모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변호인을 항상 데리고 가겠죠. 근데 변호인이 뭐 사진을 찍지는 않으니까 옆에 있다가 검찰차 들어가면 이제 뒤에서 쪼르르 따라가서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피의자가 이렇게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변호인이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들도 요구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 변호인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였습니까? 가족들이요,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라고 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피의자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에도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꼭 피의자가 아니라습니까? 그래서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니까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요. 우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내사자인 경우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사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경찰청, 검찰청 들어갈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보장이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피의자 신문이니까 좀 좁게 말아가지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밑에 변호인의 참여 범위와 관련돼서요. 자,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참여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므로요. 수사기관 국수원변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참여하에서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피의자를 신문을 위해서요. 이 사람한테 검찰청에서요. 몇 시까지 출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 2시까지 검찰청으로 나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나와주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오후 2시까지 얘가 왔습니까? 변호인 데리고 왔습니까? 가는 거죠. 근데 오후 2시에요. 얘는 나왔는데 변호인이 2시까지 나오겠는데 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가 안 나오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같이 이제 앉아있겠죠. 앉아있는 상태였었습니까? 이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얘 오면은 신문을 시작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신문은 시작할 수 있어요. 참여 기회를 줬잖아요. 언제든지 문 열어놓고 오라고. 2시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기회 줬죠. 그래서 만약에 안 오면은요, 신문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신문을 시작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변호인 올 때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질문했는데 변호인 오기 전에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위법한 건 아니에요. 참여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참여한 상태에서만 신문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참여의 기회를 주면 좋다는 것이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참여하지 않아요. 안 하면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일단 진행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참여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참여한 상태에서만 신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3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테이블은 우리가 법원에서는 변호인석이 딱 3석 준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 변호인은 3인까지만 합니다. 우리가 조사받을 때는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조사하는 사람이 2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마주보는 사람도 2사람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1명이 앉아 있으면 변호인도 1명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조사하는 사람이 2사람이니까 여기도 마주하는 사람도 2사람만 있어야 되겠죠. 항상 숫자를 맞춰요. 축구 시합을 한다고 했죠. 축구 시합할 때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변호인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피의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1명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재판할 때는 몇 명까지 들어가요? 3명까지 앉힐 수가 있다고 했죠. 3명까지 앉혀서 들어가지만은 법정에 들어갈 때는. 그런데 피의자,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검찰청 조사받으러 갈 때는요. 1명만 데리고 가요. 1명만. 여기 2명 있으니까 여기도 1명만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2대2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뭐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조사를 할 때는 적어도 2사람이 조사를 하도록 해요. 그냥 한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되면요. 때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간, 강도예요. 강도 강간이에요. 강도 살인, 이런. 얼마나 이 사람이었습니까? 보기 싫겠어요.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인상도 험하겠죠. 그렇습니까? 얘가 일단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동, 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때려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사가 다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릴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사람 때리려고 한 사람은 말리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려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릴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조사할 때는 조사관은 항상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할 때도 씁니까? 여기도 두 사람. 그 표는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3번 보시면요.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 명은 누가 지정하겠습니까? 피의자가 지정을 하겠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근데 피의자가 지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예요. 그러면 그때 수사기관이 야, 너만 들어와. 그래서 수사기관이 지정을 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는요, 피의자가 어떻습니까? 1인을 지정해서 데려가면 되는데, 지정이 없으면요, 수사기관에서 이를 지정을 하게 되겠죠. 자, 4번,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만 의견을 진술합니다. 그러면 참여한 변호인이 있으면요, 신문 후에만 신문에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으면요, 질문을 시작하겠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이라고 해요. 질문하고 이제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겠죠. 그러면 중간에 얘가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둘이서 어떻습니까? 속닥속닥 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러라고 변호인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얘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그럼 옆에서 변호인이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속닥속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속닥속닥을 해줄 수 있어요. 즉, 변호인이 조력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려고 들어왔으니까 변호인이 조력은 주고받고 할 수가 있지만요.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의견을 진술하지는 못해요. 의견을 진술하려면요.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하라는 거죠. 괜히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갠생이 돼서 들어오면은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신문 하나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뭐 신문 하나 했더니 뭐 위법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고,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둘이서 신문하고 있는 과정에서는요, 이 사람은 의견을 진술하지는 못하고, 조력은 해줄 수 있지만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고, 신문이 다 끝난 후에만 의견을 진술합니다. 물론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요, 중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부당한 신문이 아니라면요, 중간에는 의견을 진술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의견은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부당한 신문이 아니라면 끝난 다음에만 가능하고요. 다만 중간에도 수사기관이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승인을 하면은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끝난 이후에만 진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한해가지고 1번은요, 제한은 만약에 정당한 이제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도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 참여권도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행패를 부려요. 행패를 부르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한 신문이 방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당한 신문을 방해하는 경우는요, 쫓아내버릴 수 있어요. 쫓아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버릴 수도 있고요. 와서 뭐 행패만 부리면 쫓아내버릴 수도 있고, 뭐 행패를 부린다 그러면 아예 행패를 부릴 것 같으면요,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피의자 신문을 방해한다랄지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진술고권 행사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뭐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방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검찰 수사기관인 피청구인, 이제 수사기관이에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합니다. 즉, 후방 착성 요구. 이거는 위법한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피의자 신문에 방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방해하지는 않아요. 중간에 뭐 말을 뭐 이렇게 의견을 진술한 것도 아니고요. 질문했더니요, 둘이서 쏙닥쏙닥 합니다. 쏙닥쏙닥 하더니 어떻습니까? 나 진술 거부할래요. 또 이제 질문해가지고 뭔가 대답하려고 했더니 변호인 옆에서 아니에요. 말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말 안 할래요. 묵비권 행사할래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야, 너 저쪽에 앉아있어.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애를요, 문고리 옆에다가 뒤에서 앉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의자 갖고 왔어요. 의자 갖고 와가지고요, 또 다시 앉아요. 그래서 야, 너 주로 앉아. 그래서 또 보냈더니 또 의자 갖고 또 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고리에다가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못 오게. 실제로 이랬어요. 실제로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겠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우리는 준항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준항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준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위법하다고 했겠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전에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내란 음모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변호인이 갔는데 었습니까?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다 유죄로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박근혜 때인가 했던 거죠.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습니까 변호인이 와가지고 습니까 다 막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수사기관이 지금 지체가 되고 이 사람 자백하려고 했는데 습니까 변호인이 와가지고 자백 못하게 하고 막 하니까 뭐 짜증이 나겠죠. 후방에 앉으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습니까 이건 위법하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한 거죠. 근데 이때 크게 문제가 됐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가 아니건 간에요. 이제 정말로 범죄를 전력건 저지르지 않았던 거 아니었습니까?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변호인이 조력을 정당하게 조력을 해주고 있는데 변호인이었습니까? 문고리에 수갑을 채워서 했어요. 그럼 변호인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단체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때. 어떻게 아무리 이 사람이 범죄자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어떻게 문고리에 수갑을 채워서 앉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단체에서 엄청나게 일을 제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워낙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버렸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간단하죠. 후박 착성 요구 이것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거죠. 정당하게 변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해를 하면 쫓아낼 수 있지만 정당하게 변호를 하는데 정당한 법의 테두리에 서고 있는데 이 사람을 후방에 착석시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자 절차와 불복해서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접견교통권하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절차와 관련돼서요. 자 보죠 밑에 피의자 등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하는 신청한 경우에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사전에 신문기록과 장소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돼요.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언제 하니까는 그때 참여하세요.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시간에 안 나오면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일단 알려는 줘야 되겠죠. 참여할 기회를 먼저 반드시 줘야 되니까. 이번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서를 김영란인 서명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피의자 신문 뒤에서 하게 될 텐데요.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요. 신문했던 내용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말했던 거 다 기록을 하면서요. 중간에 만약 이 사람이 의견을 진술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진술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요. 나중에 다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 쓴 다음에요. 이 사람들은 확인을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기재되는 건 맞지라고 해서 열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열람하게 하면서 확인할 기회를 줘요. 그러면 변호인이 말한 내용을 씁니까? 변호인한테 확인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기재되는 건 맞지라고 확인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틀리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인이 진술한 것은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변호인이 여기다가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피고인도 자기가 확인을 하고 나서 내가 말한 대로 잘 기재되어 있네요 라고 해서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경찰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안에 관한 사항, 만약 신문이 참여했으면 참여했다는 사항, 또 만약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 제안을 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제안했다, 그러면 제안했다는 사항도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따로 열 필요가 없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문서화 기록을 해요. 문서화시켜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문서화시켜서 기록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 여부를 이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정,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다 기록을 하고요. 수사 과정에서도 다 문서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불복은요. 1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는 준항고라고 했죠. 준항고. 그래서 준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준항고로 다퉈가지고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습니까? 법원을 통해서 준항고를 통해서 야 문 열어줘 빨리 참여시켜.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미 피의자 신문 다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신문 다 끝나버렸으면. 따라서 만약에 정당한 변호인의 참여권,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만약에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으면 이것의 증거 능력도 부정해버리겠다는 거죠.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니까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 없이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은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변호인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변호인의 일반적인 권리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개시라고도 합니다. 기록 열람 등사권. 이거는 독자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이에요. 근데 변호인이 뭘 도와주려면 뭘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뭘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도와주기 때문에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해 주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뭘 알아야 돼.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 권리. 그래서 변호인의 기록, 모든 건 수사 과정이나 공판 절차는 다 기록으로 남긴다고 했죠. 그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이 보장이 돼야만이 이제 알아가지고
도와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록 열람 등사권이 됩니다. 알아야 뭘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이걸 따로 증거 계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죠. 만약에 수사 과정,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재판에서 이제 수사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 재판에서 이제 법원이 있겠죠, 법원. 공판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수사 과정이 이루어진다지 공판 과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뭘 알아야 뭐 도와주든지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 과정하고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두 개의 이제 절차를,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걸로 우리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집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증거물들에 대해서 보자라고요.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수사 서류는요, 기밀이 중요하죠.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잖아요. 뭐 다 알려주면서 어떻게 수사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려주면서. 그래서 수사 과정에 있는 서류는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앞으로요, 수사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면 그 기록들도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소 전 절차들은 수사 과정이고 수사 과정은 다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들에 대해서 보자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을 미리 보자고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는 항상 은밀하게, 밀행적으로, 조용하게, 모르게 이렇게 해야 수사가 제대로 될 테니까.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공판 과정은요,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에요. 법원에서 하는 공판 절차는요,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기소 이후의 절차는 공개가 원칙이다라는 거죠. 다 공개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요, 검사가 자기가 이제 모르게 어떻습니까? 수사 기록들을 다 수집한 다음에 이 수집한 증거들을요,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한 다음에 하나씩 꺼내서 법원에 제출하겠죠. 제출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고 유무죄를 가릴 거 아니에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되겠죠. 유무죄를 가려요. 그러면 피고인을 도와주는 변호인 어떻습니까? 법원에 제출된 그 증거들을 봐야 해서 증거들 어떻습니까? 이미 검사의 손을 떠나서 법원에 제출된 거잖아요.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 증거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것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열람 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방어를 할 테니까 열람 등사를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것은. 근데 검사가 자기가 수집한 증거를 한꺼번에 다 제출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제출한다는 거죠. 자기가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 한꺼번에 다 제출해버리면은 얘들이 열람 등사를 해가지고 미리 다 방어 전략을 수립해버릴 테니까, 예전에 잠깐 설명했죠. 검사는 자기가 수집한 증거들을 찔끔찔끔 보여주는 거죠. 먼저 어떻습니까? 잽을 한번 날리는 거죠. 잽을 한번 딱 날려요. 잽을 한번 날려가졌습니까? 얘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얘가 어떤 또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서로의 카드를 얻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잽을 한번 날려요. 잽을 한번 날린 다음에 얘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또 다른 거기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일단 어떻습니까? 몇 개는 이 중에서 요 두 가지는 이미 제출됐어요. 그럼 제출된 것은 당연히 열람 등사 가능한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이 증거들에 대해서 과연 공개해달라, 열람 등사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요. 과거에는요, 이게 안 됐어요. 과거에는 항상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여기에 주로 이제 방점이 돼 있다 보니까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걸 안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검사의 전략에 따라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검사가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없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었습니까? 검사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피고인이 방어권이 제대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검사가 이미 제출한 것도 당연히 볼 수 있지만, 너 이미 수사 끝난 거 아니냐, 이거죠. 이미 수사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미리 방어를 해야 제대로 방어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찔끔찔끔 하나 내놓은 거, 그때 맞춰서 방어를 하다 보면 방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네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거, 이것도 당연히, 이거든. 여기에 대해서도요, 열람 등사, 공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 이미 제출된 요 두 증거는 없습니까? 법원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요구하겠지만은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는 거죠. 이건 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없습니까? 검사에게 열람 등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증거 게시를 하면 요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람 등사, 그러니까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은 바로 요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된 건 이미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제출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해서도 열람 등사를 인정을 하고 있다. 물론 수사소리는 열람 등사가 안 되고요. 자, 이걸 기초로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의 보시면 1번 보시면은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은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 내용과 수사 결과 증거를 파악하여야 제대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변호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돼서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있는데요. 먼저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예요.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요, 자유롭게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당연히 이건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 판례는 뭐냐면요, 법원에 이미 제출된 것에 대한 열람 등사였습니까? 법원이 만약에 막았어요. 열람 등사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법원이 안 보여줘 버렸다는 거죠. 안 보여주면은 그 보여주지 않는 것을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못하게 합니다. 얘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어할 준비도 주지도 않고 있으니까 자기만 보고 유죄 판결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오른쪽에 판례는 그거예요. 피고인의 공판 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열람 등사권. 공판 조서는 이제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은 조서예요. 침해된 경우에 공판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뭐 증인의 진술 이런 걸 가지고요, 증거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요, 한 장을 넘겨가지고 81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당연히 보는 거고,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양가로 4번 보시면 하단에요, 81페이지. 공소 제기 전에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수사서류예요. 수사서류. 이거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열람 등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있죠. 열람 등사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증거 게시 그러면요, 이거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건 공개고 원칙이고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소된 이후에, 수사가 다 끝나서 기소된 이후에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이 증거들도 볼 수가 있느냐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보는 과정, 절차 어떻게 볼 수 있냐, 요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79페이지로 봐서요, 요거 보죠. 양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자, 공소 제기 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그러니까 기소는 된 거죠. 기소가 되고 검사가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느냐에 있어서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자, 2번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2번.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증거 게시, 증거를 보여달라. 이걸 증거 게시라고 해요. 특별히.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그 게시를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거절할 때는 법원에 불복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가를 번째 절차를 보죠. 검사 가지고 있으니까 검사한테 게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사로습니까? 당연히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요, 이제 신청권자 해가지고요, 신청권자.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요,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기 사건이니까 얼마든지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어요.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지, 등사, 복사까지, 등사는 복사입니다. 복사까지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에요. 서류들에 참고인 진술이 있어요. 참고인 진술서.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인데 갑이 의를 살인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으로 기소가 되는데요, 이거 현장에서 목격한 A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진술 조서가, 이 사람이 와서 진술했어요. 내가 갑이 의를 살해하는 걸 보았다. 진술 조서 이런 것들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내놓으려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증거들을요 다 보게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봤더니 A가 이런 진술을 했네, 그렇습니까? 갑이라는 사람 안 되겠네 해가지고 A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죽여버리면 이 사람 나중에 증거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시킨다든지 이렇게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다 보여주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신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 들었습니까? 얘들만 보면 상관없는데요, 등사에서 가져가다 보면 돌려서도 일반인들도 어떻게 열람이 가능해 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까? 만약에 이거 그냥 열람만 하고 가라 그러면요, 그냥 현장에서 열람만 해가지고 피고인이었습니까? 뭔 말인지 제대로 해서 기억이 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변호인이 없으면요, 피고인에게도 열람 등사까지 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변호인이 있으면요, 방어는 누가 해요? 변호인이 하는 거죠. 근데 변호인은 등사를 할 수 있지만은 어차피 변호인이 등사에 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열람만 가능하지 등사까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권도 보장해야 되지만요, 이 사람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상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어요. 변호인이 있으면은 변호인은 열람 등사까지 가능하지만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열람만. 실질적으로 방어는 변호인이 하기 때문에 열람만 가능하지 등사까지는 안 돼요. 변호인이 없으면 등사도 가능하고요. 특히 3번,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열람 등사의 대상이 있는데 이건 알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모든 증거. 밑에다 모든 증거라고 쓰면 돼요. 모든 증거. 그러니까 열람 등사가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열람 등사가 가능해요.
모든 게 다 가능한데 다만 때로는요 밑에 넘기시면요 열람등사를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걸 다 보여줬다라는요 증인이 어떻습니까?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여기 안에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설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걸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진술한 내용과 관련돼서 혹시 이 사람이 드러나 버리면은 신상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신상에 관한 내용은 가리고 일부는 가리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부를 가리고 보여줬더니였습니까? 어차피 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전부를 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일단 보자라고 요구하는 건 전부를 다 보자고 할 수 있지만은 검사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을 제한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거부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이죠. 검사는 국가 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요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제한한다는 건 일부를 가리고 보여줄 수도 있고 거부라는 건 아예 안 보여줘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요 동그라미 2번도 기억하셔야 돼요. 검사는 서류의 목록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목록에 대해서는 등사를 거부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검사 가지고 있는 증거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증거 목록이 있으면은 여기 1호증, 2호증, 3호증 쭉 씁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1호는 어떤 흉기, 2호는 참고인 진술조서, 3호는 피의자 신문조서, 4호는 또 무슨 증거물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는 목록이에요. 그 목록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피의자 참고인 진술조서가 1호 목록에 있으면습니까? 목록이 있으면은 이걸 보자라고 하게 되면요. 이때는 이것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지만은 목록 보자라고 했을 때 목록 보여준다고 했었습니까? 국가안보 위험이 된다랄지 무슨 이 사람이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록 자체는 거부하지를 못하고 목록은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목록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었습니까? 그 목록을 보고 야 이거 좀 가져와봐. 그러면 습니까? 그때는 이것을 봐가지고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물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 제한할 수 있지만요. 목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은요. 검사가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거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우리가 거부를 했으면요. 정당한 이유를 거부했으면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부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걸 이 권리를 인정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이유가 있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지 이유 없이 거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부할 때는요. 그 이유를 기재해 가지고 습니까 통지를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를 했어요. 근데 통지와 관련된 것인데 4번 보시면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통지가 48도가 되잖아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48시간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였습니까? 거부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없어요. 요구를 했는데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거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를 했다랄지 이건 위법한 행위가 되겠죠. 또는 이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거부를 했는데요. 자기들이 보니까요. 이거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핑계를 대가지고 얘들은 거부를 하려고 하겠죠. 증거를 안 보여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여줘버리면 애들이 미리 방어를 할 테니까. 증거들을 꽁꽁 숨겨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보자고 이게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수집한 증거인데 함부로 보여주려고 하겠어요. 안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거부하려고 해요.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부를 했다랄지 아니면은 이유를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면습니까? 법원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반가르 2번은요. 법원의 열람 등사에 대한 결정해 가지고요. 만약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 또는 제한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법원에 어떻습니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는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청. 자, 법원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다는 거죠. 자, 법원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보는 거죠. 법원은. 만약에 정말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거부를 하는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한지를 봅니다. 봤더니요. 보니까 법원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만약에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게 되면요. 개시 결정을 한다. 야, 보여줘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보여줘라고 결정을 해요. 그 보여줘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검사는 당연히 보여줘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 보여줘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은 따로 못합니다. 불복은 못해요.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불복은 못하고 보여줘라고 했는데 검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 보여줬어요. 이거를 안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법원이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검사한테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 자,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시는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페널티를 줍니다. 자, 그 내용이요. 그 내용에 거기 밑에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법원은 위 결정을 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다만 판결 전 소송 절차로 밑에 보시면 돼요. 검사는 따로 불복할 수 없어요. 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 5번 보시면은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으면 5번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검사가 열람등사 서면 거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런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우리 법원의 말에 따라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것을 증거로 제출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막아버리겠다. 그럼으로써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증거 개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판례를 보죠. 자,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의미해가지고 형사소송법 방금 우리가 읽었던 증거 개시 결정에 관한 내용은 검사가 수사 서류의 열람 등사에 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은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지 검사가 내가 제출하지 못하는 불이익만 감수하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위반을 했어요. 신호등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죠. 신호등 위반하면 과태료 같은 거 하는 거죠. 속도를 위반하게 되었습니까? 또 벌칙이 나오죠. 벌금이 얼마 나오는 거죠. 범칙금이 나오죠. 그래서 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이었습니까? 속도를 위반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범칙금만 내면 속도를 위반해도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감수하면 안 보여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요. 갑에게 유리한 증거. 그러니까 밥에게 무죄를 입증하면 결정적인 증거가요. 검사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럼 검사 손에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 맞습니까? 그거 좀 내놓으라고 하겠죠. 보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가 보여주겠습니까? 안 보여주겠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니까.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증거 개시를 신청했는데요. 검사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검사가 어떻습니까? 또 안 보여줘요. 그러면 불이익이 뭐예요?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거죠. 잘 됐네요,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안 보여줘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없습니까?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자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증거 신청을 못하는 불이익만 감수하면 안 보여줘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요. 그냥 읽어보시면요. 뭐 더 쉬운 내용이니까요. 앞에 셌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마지막 요 내용만 보도록 하죠. 마지막에 양갈 5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요 절차를 보시면 돼요.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보관하고 있는 물론 증거물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이제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열람 등사의 대상이 되는 건 모든 게 해당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제한이 아닌 경우는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양갈 5번 보시면요. 82페이지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제 증거 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 어떻습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보자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자고 할 수 있으면은 검사도 어떻습니까? 검사도 피고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좀 보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보자라고 할 수 있으면요. 검사도 피고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물건을 또 보자라고 요구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증거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강제 수사권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요 검사가 다 보자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인정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형사소송법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증거 개시 범위의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검사에게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서류들이죠.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을 인정합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공판준비에서 현장 부재, 이것도 동그라미 치면 돼요. 현장 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런 것들, 여기에, 요거만요. 여기에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그건 동일하게 같이 긁으시면 되고요. 이런 등의 주장이 있을 때만 그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서류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전부에 대해서 다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장 부재라든지 심신상실은요,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방어하기 위한 수집된 증거들을요, 검사가 다 보자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요거예요. 현장 부재하고 심신상실인데, 만약에요, 이런 거죠. 심신상실 이런 거예요. 만약 모든 증거들이요, 이 사람이 범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요, 다 갑이 범인을 향하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른 자기가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기의 여자 비서가 한 명 있습니다. 자기 비서. 제가 피라고 하기 그렇고 병이라고 해보죠. 여자 비서가 있어요. 갑이 을을 살해를 했는데 살해했다고 기소가 되는데 자기 여자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비서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이쪽에서 피고인 측에서.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얘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당일 그 시간에 나는 그 시간에 갑이랑 어느 호텔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알리바이가. 그래서 범행 시각에 나는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의 어떤 호텔에서 나랑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알리바이가 입증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 무죄예요? 이거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얘가 어떻습니까? 매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정에 나오는 사람은 다 거짓말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법원, 그러니까 판사들이라고 했죠. 다 거짓말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요, 소극적으로만 계속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이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격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검사는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검사는 거기에 방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였습니까? 이렇게 현장 부재를 얘가 주장을 했을 때,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현장 부재를 주장하는지, 증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미리 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 검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겠죠.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검사가 방어를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검사는 뭘 하겠어요? 갑이 어떻습니까? 신상을 다 이제 보는 거죠. 했더니 신상을 봤더니요,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가지고습니까? 이 사람이 동선들을 다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어떤 호텔에서 갑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검사가 이제 반대 증거를 가져오는 거죠.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 시간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어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상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거짓말이 등통나는 거죠. 이렇게 방어를 하려면 미리 알아야 어떻습니까? 미리 방어 전략을 세워가지고 방어할 준비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부재를 얘가 주장을 할 것 같으면요, 뭘 근거로 현장 부재를 주장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미리 방어를 할 테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등통 내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위증죄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얘는 유죄가 되겠죠. 근데 요것도 안 먹혔어요.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요것도 안 먹히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돈 있는 사람 들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위증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통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내가 원래 좀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형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거들을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누구를 데려오냐, 정이라는 사람, 정식과 의사를 데리고 옵니다. 의사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증인을 세우면서 내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에서 정이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검사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털어가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병원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범행이 있고 난 다음부터 아니었느냐 해가지고, 그 전에는 간호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이 병원에 들어온 적이 없다 하더라. 서류 같은 걸 꾸몄을 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방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 현장 부재를 주장할 때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은 보자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것만 보자고 할 수 있지 다른 건 보자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자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조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요. 거부한 때. 만약에 피고인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죠. 피고인이 만약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한테 그 현장 무죄를 주장하면 그 증거들을 보자고 했는데 이거 안 보여줘요. 그럼 검사도 씁니까? 피고인 측의 증거 개시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거부하면 얘도 거부할 수 있고, 얘가 거부하면 얘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요,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만약에요, 검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검사를 거부했는데요.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 얘는 거부를 했으면 나도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만약 이 사람이요, 정당하겠습니까? 거부를 해가지고, 검사가 정당한 거부를 해가지고 법원을 통해서요,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거부는 정당하다라는 기각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거부를 했으면 습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제 거부하는 걸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법원에서요 기각을 해버렸다는 거죠. 기각을 해버렸으면 습니까? 안 보여주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았죠. 그리고 나서요 검사가 얘가 현장 무죄를 주장하니까 너희 알리바이 입증하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얘가 거절을 못한다는 거죠. 얘는 어떻습니까? 정당한 거부니까. 법원을 통해서 정당한 거부라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습니까? 거부하는 게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장 부재를 주장했을 때는 그거는 보자로 가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얘가 거부를 하면 얘도 거부할 수 있고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당한 거부예요. 정당한 거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있는 거예요. 다만 해가지고 있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기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의 정당성을 검사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검사가 거부했다고 해서 얘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보여줘야 돼요. 이유 없이 거부를 하게 되면 나도 거부할 수 있지만은 얘가 정당히 거부했을 때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하는 김에 여기 변호인까지 끝나려다 보니까는 뭐 다 길게 이루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변호인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지금 했던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2시죠. 잠 쉬었다가 뒤에 내용 조금만 보고 점심을 먹도록 하죠. 뒤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 쉬었다 보도록 하죠.